2026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와 대출 금리,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는 세금이라는 이름의 숫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지만 국가가 떼어가는 세금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부속품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연봉이 상승할수록 세금 구간은 가차없이 높아지고 손해 쥐는 실질 소득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매달 반복되는 세금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수긍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답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소한 절세 혜택을 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작정하고 설계한 이른바 경제 치트키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국민성장펀드. 이것은 단순히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금을 수혈하고 그 대가로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일종의 국가적 계약입니다. 남들이 세금 폭탄에 한숨을 내쉴 때 정보를 선점한 소수만이 수백만 원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이 내려온 셈입니다. 이 펀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제 재테크의 선택사항이 아닌 이 가혹한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딱딱한 수치 나열을 넘어 실제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의 현금이 꽂히게 될지, 그리고 이 정책 이면에 숨겨진 국가의 거대한 설계는 무엇인지 그 내막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까다로운 조건이나 쥐꼬리만한 수익률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과거의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에 실망했던 기억이 우리를 망설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 무려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동반자로 바로 국민들을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위험의 상당 부분을 떠안을 테니 국민들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성장펀드의 탄생 배경이며 우리가 이 현상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흔히 경제의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징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온 반도체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유럽까지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자본의 논리는 냉혹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여기서 밀려나면 끝장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정부와 시장 전체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위기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가계경제의 질식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는 낮아질 줄 모르고 성실히 일해 번 월급의 가치는 나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가장 뼈아픈 지점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는 세금의 부담입니다. 연봉이 조금 오르면 어김없이 상위 과세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각종 공제 혜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제한 뒤 손에 쥐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리지갑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흘린 땀의 대가가 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이 되기보다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세원으로 먼저 증발해버리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징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입할 막대한 자본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금리를 조절하거나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만으로는 이 깊은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자본을 국가의 성장 동력과 직접 연결하는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탄생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국가의 성장이 곧 개인의 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재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이 펀드의 설계도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교한 전략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기에 이토록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핵심은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나누는 정교한 설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라면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짊어지고 운용사는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이지만 이 펀드는 국가가 후순위 채권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즉, 펀드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미리 적립해둔 공적 자금을 통해 손실의 최대 20%까지 우선적으로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20%라는 두터운 방어막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파격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의 자금이 국가 전략 산업의 총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펀드의 수익 모델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기술 혁신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독자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바이오 신약의 임상 결과가 펀드의 수익률을 결정짓습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 첨단 산업 분야에 정부가 선별한 전문 운용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자인 국민에게 우선 배분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향유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조세 부담자가 아닌 국가 성장의 주주로서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적 혁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40%라는 전무후무한 숫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입니다. 또한 이 펀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강제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가던 막대한 유동성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제조 및 기술 기반 산업으로 묶어둠으로써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높입니다. 세금 환급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대신 국민의 자금을 최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 산업 인프라에 장기 예치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증세 없이도 막대한 산업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은 연말정산에서 확정적인 현금 환급을 받으며 미래 산업의 주주가 됩니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국가 시스템과 결합하여 개인의 통장을 불려주는 메커니즘, 그것이 바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가 작동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가 세계적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독보적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전략적 금융 모델은 비단 한국만의 시도는 아닙니다. 과거 전 세계 경제 강국들은 위기 때마다 국민의 자본을 국가 시스템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해왔습니다. 영국의 개인저축 계좌인 ISA나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인 니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침체 국면에서 가계의 유동성, 미국의 경우 테크 기업들의 자발적인 혁신과 거대 벤처 캐피털의 자금이 시장을 주도한다면 한국은 국가가 직접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민간 자본의 안전판을 깔아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격변기 속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기술을 놓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 치중할 때 한국은 국민 개개인에게 세금 환급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며 거대한 국민 자본단을 형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다지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글로벌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성장펀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은 확정된 수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의 절세 상품들이 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모델은 가입과 동시에 소득공제를 통한 현금 환급을 보장받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20% 손실보전 장치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원금 보장형 고수익 상품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실험적인 금융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과 국가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이 거대한 설계는 이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출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유동성의 대이동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그동안 갈 곳을 잃고 부동산 시장이나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던 자금들이 국내 첨단 제조 및 기술 산업으로 급격히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자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가대표 기업들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입되면서 기업들은 외부 자금 조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자본의 방파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 펀드는 중산층의 자산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은 연봉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핵심 경제활동 인구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민들이 펀드 환급금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 소비가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 다시 펀드 수익. 이토록 파격적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펀드의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분석하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동합니다. 당장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펀드 자금이 투입된 산업이 성장하여 더 큰 법인세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또한 이 막대한 자금 이동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유동성 조절에 나섭니다. 자칫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금리 정책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금융당국은 운영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부실한 종목에 투자하거나 방만한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운용사가 기준 이하의 성과를 반복할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는 정책 펀드가 가진 고질적인 약점인 효율성 저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된 특수 목적기구를 통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합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할 경우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의 패닉셀링을 방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국민성장펀드는 개인의 투자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고 중앙은행이 뒷받침하는 거대한 금융 요새와 같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공은 개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견고한 시스템 위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이토록 파격적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펀드의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분석하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동합니다. 당장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펀드 자금이 투입된 산업이 성장하여 더 큰 법인세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와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또한 이 막대한 자금 이동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유동성 조절에 나섭니다. 자체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금리 정책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보존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부실한 종목에 투자하거나 방만한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운용사가 기준 이하의 성과를 반복할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는 정책 펀드가 가진 고질적인 약점인 효율성 저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된 특수목적 기구를 통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합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할 경우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의 패닉셀링을 방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국민성장펀드는 개인의 투자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고 중앙은행이 뒷받침하는 거대한 금융 요새와 같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공은 개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견고한 시스템 위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국민성장펀드라는 거대한 기회 앞에서 개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단순히 여유자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익률이 낮거나 혜택이 미비한 예적금을 정리하여 이 펀드로 갈아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봉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40%는 그 어떤 주식 수익률보다 강력한 확정 수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무위험 고수익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연말 정산 시기에 돌려받는 수백만 원의 환급금은 그 자체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종잣돈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의 함정을 역이어가는 분산 가입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가입하기보다는 매년 혹은 분기별로 나누어 가입함으로써 3년 뒤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지 시 혜택을 뱉어내야 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기존 정책 상품과의 연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기 자금을 국민성장펀드로 이체할 때 부여되는 추가 인센티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고수들의 테크닉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내에서 어떤 산업 비중이 높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지, 인공지능에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산업의 흐름을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한 단계 높은 투자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과 나의 삶을 동기화하는 가장 스마트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격차는 3년 뒤 그리고 10년 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개인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입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현대적인 답변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세금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여정에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성장의 결실을 나누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한 자본주의 모델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그 길은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국가가 깔아준 판 위에서 흐름을 타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도약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준비된 무대입니다. 매달 세금 때문에 한숨 짓던 직장인들이, 노후가 불안했던 자영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실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이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숫자와 전략들은 단순한 재테크 정보가 아니라 내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희망의 증거들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2026년 6월 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리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통장 또한 그 성장의 속도에 맞춰 빵빵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십시오.